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동안 저희 과제가 진행되고 아직 1년이 조금 안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영상 자료를 환자로부터 추출을 해야지 그 다음 가진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궁극적 목표인 스마트 HDI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환자 영상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병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얼만큼 공통의 방법으로 잘 추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참여 기업 중에 필립스가 대표적인 영상 장비 회사로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필립스 오늘 구혜원 부장님께서 영상 자료 추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까지 가기 전 단계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 필립스 자체에서 그동안 고민하고 개발해온 뇌동맥류나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혈류 역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고신웅 선생님이 저희가 실제로 환자한테 뇌동맥류에 대해 있는 환자한테 뇌동맥류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결국에 환자 정보를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신경외과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고신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현재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필립스 제품 알로라 엑스퍼 3D FD2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 필립스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뇌혈관을 촬영을 하고, 특히 AVM이나 그 뇌동정맥류 혹은 뇌동정맥루 혹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떤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모야모야병과 같은 어떤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그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될 때 보통 그 기계가 한번 360도 3D 로테이션 돌게 되면서 촬영을 하는 시간은 총 이제 4초가 소요가 되고, 한번 이제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영제는 어떤 배스를 셀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약 15cc에서 20cc 정도 한 번에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촬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프로펠러 스캔이 이제 시암이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고, 그 외에는 롤 스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재 프로펠러 스캔을 이용해서 4초 동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상의 뇌혈관 조영실에서 환자를 놓을 때 이렇게 C암 사이에다가 환자를 위치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접근하는, 우리 신경외과에서 접근하는 경로는 우측 서해부 쪽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시스를 삽입을 하고 카테터를 올려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C암이 돌아가게 되면서 촬영하는 그 모습을 이제 간략하게 나타낸 거고, 실제 우리 병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C암이 한 번씩 돌아가게 되면서 이 얼라이먼트가 정확히 잘 맞는지, 360도 돌아갈 때 그 환자를 정확히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씩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기계를 세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검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그냥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환자 의식은 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검사를 하는 동안 잠시 좀 숨을 좀 멈추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화면이 이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영상이 쭉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에리아가 되게 되고 그 실제로 보여주는 그 혈관이 환자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환자 오리엔테이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혈관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로테이션을 통해서 정확히 그 각도로 보기 위해서 시암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시암을 통해서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암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각도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흰색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윈도우의 그 레벨과 위스를 우리가 조절을 통해서 이 그 아티팩트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뭐 그 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부위를 우리가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그 리컨스트럭션 큐브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한 40에서 50% 정도로 우리가 큐브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100%까지 올리게 되면은 엑스레이가 이제 그 방사형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 쪽에 있는 거는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돼서 약 50% 정도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와 같이 메저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베슬의 뭐 길이라든지 애뉴리즘의 크기라든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메저먼트를 통해서 베슬의 길이라든지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보고자 하는 그 베슬만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컷 인사이드, 컷 아웃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셀렉션을 해서 나머지는 컷 아웃사이드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 없는 부위를 날리게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컷 인사이드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전체를 다 우리가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을 우리 병원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와 같이 약 30도 각도로 우리가 계속 돌려가면서 스냅샷을 찍어서 그 정보만을 우리가 병원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려가지고 환자들에게 설명과 그렇게 하게 되고,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혈관 조영실을 검사실에서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경동맥 쪽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혈류 검사실에서 전문 기사 선생님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순서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먼저 이렇게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동맥 프록시말부터 이제 디스탈 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순서는 이와 같이 CCA부터 시작해서 ICA, ECA, 그 다음에 버테브랄 알테리 이와 같은 순서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의 그 검사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와 같이 CCA에서 그 속도, 혈류의 속도, 그 다음에 ICA에서의 속도, 그 ECA에서의 속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버티블 알테리에서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시스톨릭 벨로시티, 그 다음에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 CCA 스테노시스,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플래크 정도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플래크로 인해서 혈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컬러 도플러를 통해서 그 혈류의 속도들을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재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을 활용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들마다 저 워크스테이션 장비의 그런 기능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저 워크스테이션은 임상 의사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그 세그멘테이션 장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각각의 병원에서 저거 세그멘테이션을 다 따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의 파일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리고 공통된 방식으로 혹은 공통된 인원이 혈관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조금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제일 좋지만 여기는 그 전 단계의 영상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원유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 잘 해주셨던 듯이 저희가 이제 필립스 회사가 이제 메인 회사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규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의 어떤 조금 이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이미지가 되는 기본 이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영상을 같이 좀 일관성 있게 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기계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구리병원에서는 이제 지멘스 기계를 사용을 하고요. 요게 이제 아티스 G라는 모델이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9년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잘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필립스 쪽 관계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최종 목표는 이제 STL 파일이라고 하는 걸 얻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스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에서 VRM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 또 다이콤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들이 좀 다 잘 안 돼가지고 그 환자들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병원 팍스 시스템으로 소스 이미지를 전송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거를 다이콤 파일로 저장도 해보고 환자들이 받아갈 수 있게 CD 카피도 해보고 그리고 STL 파일을 직접적으로 저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워크스테이션에서 바로 VRML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바로 저장이 되는 포맷은 이렇게 딱 네 가지였습니다. 다이콤, 비트맵, JPG, AVI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서 일단은 다이콤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다이콤으로 저장을 했더니 이게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유형 자체가 이렇게 IMA 파일로 저장이 됐고 이 파일 자체는 일단 변환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스 쪽에서도 파일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 사진을 보는 팍스 영상 그쪽 시스템으로 파일을 다 옮긴 다음에 거기서 다이콤 파일로 저장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팍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이콤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좀 저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유형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이콤 파일로 돼 있긴 한데 여기도 MS 뭐 PPW 도큐멘트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 다르게 나와서 이 방법도 일단은 잘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여기 좀 다이콤 DIR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어야 이제 변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의를 해봤더니 요 다이콤 DIR 파일을 얻으려면 어쨌든 환자들이 우리 영상 자료를 복사해 갈 때처럼 CD 카피를 해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CD 카피를 해봤는데 CD 카피를 했더니 이렇게 다이콤 DIR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요것 또한 일단 좀 잘 변환 자체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형 자체도 이렇게 그냥 파일이라고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뭐 다이콤 파일을 바로 STL로 바꿀 수 있는 컨버터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서 요런 프로그램들을 몇 개 이제 받아서 변환을 시켜봤는데 역시나 여기 이제 형식이 다이콤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이 맞고 출력 형식을 STL 파일로 변환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잘 안 됐습니다. 역시 잘 안 돼서
이것저것 좀 문의를 해봤더니 요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멘스의 그 요 워크스테이션 버전까지는 다이렉트로 STL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해서 STL 파일로 일단 저장을 까지는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다른 병원들 조금 이제 최신형의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일단 요 그 STL 파일로 저장하는 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정부 을지병원의 기계들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둘 다 이제 STL 파일로는 변환이 안 된다고 일단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아직까지 STL 파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STL 파일로 바로 변환을 시도를 했었고 일단은 STL 파일로 추출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스레스홀드라고 나와 있는 값이 일단 한가운데 기본 값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문제는 다른 이제 그 다른 영상을 또 이제 열어서 추출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제 스레스홀드 값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스레스홀드 값으로 저장을 했더니 STL 파일 자체의 용량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요 두 번째 파일 2의 스레스홀드 기본 값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파일과 똑같이 동일하게 1826으로 조절을 했더니 용량도 좀 비슷하게 저장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이게 제가 아직 뭐 그거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고 이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그 STL 파일의 용량 자체가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까지는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저장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좀 최신형 버전의 기계들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어차피 이 STL 파일로 바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필립스나 지멘스 측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왜 두 가지 회사나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냐면 전국의 모든 병원이 필립스 아니면 지멘스를 거의 쓰고 있고 도시바나 조금 드물게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영상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테이션을 우리가 외부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모아야 되는데 과연 저 STL 파일로 바로 저장해서 받는 저 방식이 그 이후의 단계를 공통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원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STL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파일을 모을 게 아니라 STL로 아예 변환한 상태에서 파일을 모으는 방법이 저희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앞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런 게 공통화돼서 리트로스펙티브 연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초기 단계에 HDI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전향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외에는 저희 공대 교수님들께서나 연구진분들께서 저희가 어느 단계까지의 파일을 전달을 받으셨을 때 효과적으로 앞으로 CFD나 그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도 한번 이제 부회원부장님 발표하시는 것까지 다 들어보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도 좀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그 혈류 속도 정보를 알아야지 CFD를 할 수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보를 얼만큼 드리면 좋을지 앞으로 환자들한테 전향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것도 역시 일관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애뉴리즘 플로우라고 하는 필립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플로우 패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STL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각 회사마다 아마도 지멘스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VRML이라는 파일을 먼저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STL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대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추출을 더 해야지 되는지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뉴리즘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복잡한 동맥류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임상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잡한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코일을 하는 방법과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동맥류의 그 혈류를 줄이기 위해서 플로우 다이버터라는 스텐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는 혈관 리모델링을 유도를 해서 동맥류 내에 혈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어떻게 보면 뉴로바스큘라 분야를 혈역학 시대로 가져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효능이나 또는 시술을 한 후에 출혈 위험이라든지 치료 후에 완전한 동맥류 혈전증의 예상 시간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다이버터 시술은 새로운 그런 플로우 모디피케이션의 방법으로 제안은 되었지만 사실은 어떤 논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팔로우업상에서 오직 75에서 85% 정도만이 스롬보시스를 발생한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과연 플로우 모디피케이션 된 부분 어떻게 이빌리에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럽처 리스크를 어떻게 프리딕션 할 수 있는지 스롬보시스를 어떻게 프리딕션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이클립스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사인만을 가지고 이 시술이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서도 보면 스태그네이션 사인에 대한 정보는 혈전증의 중요한 예측 인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플로우 패턴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혈관 내 치료 중에 획득한 DSA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혈류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애뉴리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뉴리즘 플로우는 언럽처드 인트라크라니얼 애뉴리즘이 있는 환자에서도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의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뉴리즘 플로우에서 알 수 있는 건 마파 레이시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 배치 후에 동맥류의 혈류 변화, 그 다음에 동맥류에서 예상되는 평균 혈류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페런트 아테리에서의 혈류의 평균 속도 변화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트라스트 메시지는 사실상 심장 박동에 따른 흐름으로 타임 인텐시티 커브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심장의 수축기 시스톨일 때는 컨트라스트가 다일루션이 되고 그다음에 다이아스톨릭인 경우에는 컨트라스트가 시크닝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 평균을 빼면 맥동파, 조형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DSA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2D 벨로시티 필드를 측정하는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주입하는 동안에 조영제가 혈류에서 희석이 되고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심장 주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런 혈액 혼합 흐름의 이런 맥동 효과는 알고리즘의 어떤 초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파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는 벡터 필드를 평가할 때 이동하는 그런 패턴들을 생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반복 방식으로 2D 벡터 플로우 필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워핑 변환을 적용을 해서 연속된 두 개의 이미지 차이의 오차를 반복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플랫 디텍터로 우리가 측정하는 NGO 장비의 플랫 디텍터로 초당 60프레임의 빠른 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을 얻어서 모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컨트라스트 웨이브 시퀀스를 생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어런트 아테리의 빌로소티를 먼저 구하고 나서 3D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을 오버레이 해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플로우 밸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픽스드하고 또는 타임을 픽스드해서 보여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컵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마파라는 값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파라는 값은 플로우 다이버터 시술 이식에 의해서 유도되어진 플로우 모디피케이션을 설명을 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배치 전후에 계산된 마파 값은 각각의 페어런트 아테리의 볼륨 플로우에 있는 볼륨 플로우의 값을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측정을 원하는 동맥류 내의 플로우 분포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DSA 시퀀스와 함께 3D 아레이와 함께 융합해서 측정을 합니다. 페어런트 아테리의 값을 노멀라이즈 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은 환자마다의 마취 수준이라든지 혈관의 경련 또는 혈관 확장제의 사용 때문에 유발되는 이런 생리적인 그런 차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맥류 조건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식이 있는데 Q라는 식은 페어런트 아테리에서 측정된 최적 유량을 얘기하고요. R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식은 프리 또는 포스트의 인덱스, 스텐트 전후의 조건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레시오를 만들어내서 그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런 볼륨 값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연구를 했을 때 환자의 24명,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더 많은 환자를 계속 이제 연구를 했고요. 했을 때 저희가 컷오프 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마파 레시오 값의 스레솔드 값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스레솔드 값을 1.03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3 이상일 경우에는 마파 레시오가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차에서도 스롬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결과치를 갖게 되고요. 1.03 이하인 경우에 스롬보스가 발생한다라는 결과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mm 이상의 애뉴리즘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정확한 값을 갖게 되는데요. 0.96 이하로 나왔을 때는 6개월 미만에서 스롬보스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0.83 이하로 나왔을 때는 3개월에서 하일리 시그니피컨트한 스롬보시스가 발생했다라는 결과 값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을 보시면 프리와 포스트의 이미지를 먼저 구하고 그 이미지를 구한 후에 저렇게 레시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스롬보시스가 발생을 할지, 플로우 다이버터 시술을 했을 때 치료 성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방법은 어찌됐든 애뉴리즘을 보시기 위해서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3D를 돌리시게 되는데요. 아까 360도가 아니라 사실은 240도 로테이셔널 스캔을 하게 됩니다. 240도 로테이셔널 스캔을 해서 저렇게 3D를 만든 다음에 페어런트 아테리라고 하는 이 모혈관 피딩 뱃셀을 잘 보이게 하는 2cm 이상 정도 잘 보이게 하는 혈관이 보이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애뉴리즘이 저렇게 혈관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겹쳐지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는 포지션을 만들어서 그 포지션의 각도에서 2D DSA 방식으로 초당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D DSA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3D 지오메트리를 오버레이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리와 포스트를 똑같은 포지션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초당 60프레임으로 촬영했던 영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와 포스트예요. 플로우 다이버터를
집어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케이스 1과 케이스 2만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스태그네이션 사인만을 봤을 때로만 예상을 한다면 케이스 1이 굉장히 시술이 잘 된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플로우 데버터 애뉴리즘 플로우로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계산을 했던 값을 보니까 오히려 케이스 1에서는 마파 레이시오가 1.25가 나왔고 케이스 2에서는 0.91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스롬보스 타임 또한 달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 사인만이 오로지 예측 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1.03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값과 동일하게 값이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들을 보면 75세 여자 환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는 마파 레이시오가 1.34가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는 MR상으로 팔로업을 했을 때 12개월까지도 계속 서큘레이션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케이스에는 0.63이 나왔던 케이스고 10개월 상에서 오클루전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애뉴리즘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 성적을 확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보여지는 지금 1번 값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유저블 랭스와 맥시멈 플로우라고 나와 있는 것이 페런트 아테리, 모혈관, 피딩 베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피딩 베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노멀라이즈 시켜서 환자마다 그리고 또 프리포스트마다의 그 변화 값을 어느 정도 속도 값을 변화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얻어진 60프레임으로 얻어진 값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ROI를 그리고 스레스홀드 값이나 뭐 애드 에리어, 뭐 리무브 에리어를 이용해서 ROI를 그린 후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시오 값으로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서 웨이브나 플로우나 에로우 값을 저희가 에버리지 플로우 값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 볼 수 있는 에버리지 플로우 값들 그 저쪽에 리절트 오버레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보면 웨이브 값은 컨트라스트의 퍼세이랄 플로우예요. 그리고 저쪽에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션 플랜에 따른 플로우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에로우는 컨트라스트 플로우의 인디케이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플로우라고 한다 그러면 컨트라스트 플로우와 에로우 플로우 에버리지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CFD 시뮬레이션만으로 했던 케이스에서는 그 시뮬레이션만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결과에는 컨센트레이티드 인플로우 젯이 있거나 스몰 임핀지먼트 리전이 있거나 컴플렉스 플로우 패턴이 있거나 언스테이블한 플로우 패턴이 있을 때 럽처 리스크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히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애뉴리즘 플로우를 가지고 이 팩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팩터들을 조금 더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플로우 컴플렉시티는 저희가 심플하냐 아니면 컴플렉스하냐라고 나눴고, 그 다음에 플로우 스테빌리티는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라고 제가 나눴고요. 인플로우 컨센트레이션은 컨센트레이션 되느냐 아니면 디퓨즈 되느냐라고 나눠보았고, 플로우 임핀지먼트는 임핀지먼트 존이 50% 그 레인지 안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한번 나눠서 국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얻어냈는데요. 실제적으로 플로우 패턴은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플로우 스테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프리포스트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임핀지먼트 존도 마찬가지로 아까 퍼세이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고 50% 이상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연구 결과를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얻게 되는데요. 제가 결과적으로 봤던 임상에 적용해서 트리트먼트를 했었던 케이스에서 봤었을 때도 아까 CFD 시뮬레이션으로 인해서 나왔던 결과치와 거의 흡사한 결과치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D
아시겠지만 MR이나 CT에서 보여지는 NGO를 가지고 또는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MR 4D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그레이트 베셀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캐로티드 이상이 가면 사실 그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플로우 패턴을 볼 수 있는 건 NGO밖에는 볼 수가 사실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거를 또 3D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2D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얘가 플로우 패턴이 플랫 패널 디텍터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땐 상관이 없지만 측정할 수 없는 X축 Y축으로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는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CFD와는 차이가 있었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FD 연구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또 국내에서 했던 케이스 중에서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환자도 마파 레이시오 0.53이었었고요. 애뉴리즘 사이즈가 꽤 컸던 케이스였었습니다. 이 환자는 3개월 팔로업상에서 시그니피컨트하게 완전히 오클루전 됐던 케이스였는데요. 이렇게 3D를 찍고 이렇게 CT도 찍어서 스텐트와 애뉴리즘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패턴과 스테빌리티를 같이 한번 봤었고 이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가 CFD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마파 밸류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